20년 전 서울에서 벌어졌던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의 실체가 무려 20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바로 손수 변호사 신정동 살인 사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2005년 6월과 11월에 5개월 간격으로 20대 여성 그리고 40대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네. 그런데요, 당시에 범인을 잡지 못했어요. 오랜 기간 미제로 남았는데요. 2016년 서울경찰청이 미제 사건 전담팀을 신설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2016년과 2020년에 국가수의 현장 증거물 재감정을 의뢰했는데요. 그 결과 1, 2차 사건 증거물, 속옷이나 노건 등에서 동일한 DNA가 발견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동일범의 소행이다. 예. 이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당시 피해자의 시신에서 모래가 나왔는데요. 1, 2차 사건 모두. 네. 여기에 착안해서 공사 현장 관계자나 그리고 또 당시 신정동 전출입자 무려 20여만 명을 수사 대상자로 선정했거든요.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1,500여 명의 유전자를 채취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치하는 DNA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그렇다면 이미 사망한 사람까지 수사를 해보면 어떨까 이제 확대한 거죠. 그렇게 확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 사건 관련자 50여 명을 후보자로 올렸어요. 그런 다음 당시 신정동의 한 빌딩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조하려고 했는데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조하느냐. 당시 생전에 다녔던 병원을 수소문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중에 한 병원에서 이 유력 용의자의 검체를 보관하고 있었고 이거를 확보해서 국과수에서 감정해봤더니 일치했습니다. 이렇게 진범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범인이요, 지금보다 더 일찍 잡힐 기회가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단독 보도 하나 보고 오실까요? 경찰 수사 결과 장 씨는 신정동 사건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좀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하고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경영 소장님, 그러니까 이 사건 전에 이미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2006년으로 확인됩니다. 2월 26일 날, 그것도 낮입니다. 오후 3시 50분경에 빌딩 관리로 있는 이 빌딩에 한 여성이 방문을 한 겁니다. 아마 그 건물을 빌리려고 확인하려고 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강간을 저지른 거죠. 흉기를 들고 돈을 빼앗은 다음에 성폭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피해 여성이 장 씨한테 되게 세게 극렬하게 저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도주를 했고 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바로 체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좀 중형이 나왔다던가 하면 그 과정에서 다른 여죄가 좀 나올 수 있었는데 요 사건에 대해서만 이제 특수 강간 미수, 그 사건만 그 사건만 이렇게 기소가 된 거죠. 근데 기소되고 나서 재판부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사유를 들어서 형량을 감경을 해준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미수였기 때문에, 강간 미수였기 때문에 강간이 된 건 아니지 않냐. 이거를 감안을 해서 당시요. 이게 감경이 됐고요. 또 이제 고령에다가 그 선처를 구한다는 탈원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걸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강하게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풀려나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놓친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만약에 특수강간 미수 및 이런 걸 하게 되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오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장기 미제 사건이 결국에 이제 DNA를 통해서 임 교수님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과학기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였길래 이 범죄자를 좀 걸러내지 못했었던 거죠? 당시에도 DNA 감식을 잘 하고 있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부터 이제 미제 사건 관련해서 이제 DNA 감식을 시작을 했는데 2006년 당시에는 아직 그 지금 같은 민감도의 그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민감도? 당시에는 검출이 안 됐습니다. DNA가. 그리고 이제 이 증거물을 다시 2016년 또 2020년 이제 그 태완이법 이후로 우리가 이제 미제 사건에 대해서 증거물을 재분석하면서 이 DNA가 확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미제 사건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당수 미제 사건은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게 불상 변사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게 이제 사건 수사의 시작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 신정동 사건 같은 대부분의 미제 사건들은 피해자 누군지는 알고 있는데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DNA가 확보된 거, 그다음에 확보되지 않은 거. 자, 어쨌든 이번 사건이 DNA가 또 확보된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제 풀렸다는 말씀이신 건데 자, 이렇게 장기 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한 그 배경에는요. 바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볼까요? 그 아저씨가 왔어. 그쪽으로 오더나. 그래가. 네가 울었어? 아니, 울었다. 난 저여이다. 또박또박 말해봐. 난 저여이다.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1999년 5월에 그 당시 6살이었던 김태환 군의 얼굴에 황산을 붓고 달아넣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태완이법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후 많은 미제 사건 해결의 결정적 계기가 됐는데요. 예. 이 사건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당시 태완 군이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고요. 19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못 잡았어요. 당시 수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만 결국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고요. 예. 그 후에 미제 사건으로 남아서 시간이 흘러갔는데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이제 공소시효입니다. 이렇게 살인범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그 후에 범인을 찾아도 처벌할 수 없다. 이게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냐라고 네.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요. 결국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른바 태완이법.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법이 2015년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건은 이제 살인죄 공소시효 적용 안 되니까 잡으면 처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이 태완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예. 그런데 이 태완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이 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됐기 때문에 진범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만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 다른 미제 사건 해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죠. 네, 이 전환점을 계기로 이제 장기 미제 사건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또 과학 수사라는 진일보한 결과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학 수사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자들은 사실 뭐 언제나 완전한 범죄를 꿈꿉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에는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 흔적이 남게 되어 있죠. 자, 흔적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남기는 겁니다. 지문을 남긴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문이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해주는 열쇠가 됐다는 건데, 자, 재수사 과정에서 지문을 확보한 경찰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강화에 사용된 그 종이 표시기에 대한 지문 감정 그리고 그 DNA 수사를 주로 집중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지문을 신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 설명은 임 소장님.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문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제 이게 사건 해결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됐다는 건데 이게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두 건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지역에서 발생했었는데요. 2007년에 인천 남촌동에서 택시기사가 6만 원 현금 빼앗기고요.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1일 날 인천시 남동구에서 역시 한 택시 43대였는데 이분도 이제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너무 잔혹하게 살인이 발생했고 문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필 그 두 분이 돌아가신 날이 비가 너무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문이나 족적 같은 경우에 너무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이게 현출이 안 되고 이게 훼손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문과 족적을 많이 찍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드러나지 않았고요. 또 한 가지는 차량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CCTV 촬영이 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범행 장소까지 택시기사 끌고 갔을 테니까요. 그런데 너무 많이 비가 오니까 CCTV가 완전히 빗물에 가려져 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부분 관련해 수사를 했는데 거의 미제로 진행이 됐었고요. 다만 관련된 이게 증거 자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불쏘시개로 차량 그 매뉴얼 있잖아요. 사용 설명서. 이걸 불쏘시개로 썼는데 그게 이제 지문의 범인의 지문으로 보이는 지문이 확보된 겁니다. 그 매뉴얼에. 네.
그게 이제 23년도에 이제 예. 증폭이 되고 확인이 되고 범인을 검거한 사례죠. 그러니까 매뉴얼의 지문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진범을 특정하게 됐다는 건데,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임 교수님. 당시에 택시에도 남아있던 승객 지문을 확보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럼 왜 범인을 못 잡은 거예요? 이 지문 분야도 이제 굉장히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뭐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지문에 대해서는 네.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긴 하지만 당시보다 또 다시 재수사를 하면서 그 이제 훨씬 그 새로운 시약도 나오고 또 시약이요? 검색, 예, 현출하는 시약들이 이제 많이 또 개발이 되고 네. 과거에는 좀 흐려서 이제 검출이 안 됐던 시약 그 지문들도 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수사를 하면서 아마 그 책자에서 그 쪽지문이 이제 검출이 돼서 네. 검출이 되고 쪽지문 원래 검색이 좀 어려운데 이 검색하는 기술도 점점 좋아져가지고 신원이 확인이 되게 된 것이죠. 아, 그러니까 지문을 현출할 수 있는 시약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과학의 기술이 더 발전했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제 재질이나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이제 적당한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범인이 남기는 건 또 지문만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를 남기지만 두 번째는 이런 흔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범인은 흔적을 남긴다. 두 번째 바로 혈흔입니다. 이 혈흔은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22살 청년 조중필 씨가 무참하게 살해당한 이태원 살인사건. 현장에서 검거된 미군 자녀 아서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서로가 범인이라고 주장해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범인이 없는 바람에 집을 팔아가면서 우리가 쫓아다녔어요. 진짜. 중필이 죽인 놈은 어떤 놈이냐 하고 찾아다녔어요. 우리가. 바로 이태원 살인 사건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이제 가해자를 좀 특정하지 못해서 온 국민이 진짜 분노하고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렇죠. 예. 97년 4월에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23살 대학 휴학생이었던 조중필 씨가 살해당합니다. 가슴과 목 등에 9곳 이상을 흉기에 찔려서 처참하게 살해됐는데요. 그런데 그때 화장실 안에 단 3명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네. 그리고 또 다른 2명은 미국인이죠. 예, 혼혈인데 아더 패터슨 그리고 또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 이 2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2명 중에 1명은 살인범 아니겠느냐. 잡는 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이 2명은 서로가 저는 아닙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밀었고요. 네. 결국 최종적으로 둘 다 살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괴이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우선 검사는요. 예. 에드워드 리가 범인일 것이다 라고 해서 살인죄로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고요. 당시에 함께 있었던 패터슨의 경우에는 살인죄로 기소가 안 됐습니다. 가벼운 범죄로 처벌을 받았는데요. 그 와중에 출국 금지를 검사가 연장하지 않는 그 실수를 틈타서 예.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냐 잘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염건이요, 소장님. 네. 그 당시에 그 판사도 이렇게 물었다 그러거든요. 둘 중 한 명은 범인이 맞냐. 근데 그렇죠. 그렇다. 아니 그런데도 왜 못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판사분이 물어봤는데요. 둘 중에 둘 중에 범인 있냐 그랬더니 예.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누가 범인이냐 그랬더니 서로 지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패터슨 입장에서는 리가 했다고 그러고요. 리 입장에서는 패터슨이 했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2명이 체포됐을 당시에 혈흔이 심하게 묻은 옷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안의 장소에 피해자인 조 씨하고 셋만 들어간 거는 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범인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쪽의 진술이 너무 엇갈리다 보니까 네. 누구 하나를 이제 범인을 특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법정 증거 인정받을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이제 DNA 기법이나 이런 걸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시에 좀 수사하는 과정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게 그 에드워드 리가 키가 크거든요. 네. 키가 크니까 키 큰 쪽에서 그러니까 상방에서 하방으로 찌른 걸로 이제 목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키가 작은 패터슨은 이렇게 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키가 80이 넘어가는 리가 찔렀을 거다. 거의 확단을 해서 이렇게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 과정에서 야 이거는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검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으로 무죄 판결한다. 그 당시 선고가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거 궁금해요. 우리나라 법이 그러면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형사법의 원칙이죠. 공소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로 이제 유죄가 증명이 되어야만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무죄인데요. 의심스러우면 무죄예요. 그런데 이 무죄라는 용어 때문에 좀 혼동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없을 무기 때문에 그 행동을 안 했다,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영미권에서 표현하는 not guilty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다는 증거는 없다, 확신할 수 없다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애초에 이 사건에서도 에드워드 리를 당시 검사가 살인범으로 기소했는데요. 둘 중에 한 명을 딱 찍어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오류가 생겼던 것이고 당시에 공범으로 기소했다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당시 법조계에는 있었고요.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 당시 90년대 후반의 판결문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진범을 잡아서 송환에 와서 했던 재판의 판결문을 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습니다. 이 법정 공방이 두꺼운 판결문에 담겨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법상 이 확신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무죄로 풀려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진범을 잡았고 어렵게 처벌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범인이 무언가를 남긴다. 특히 앞서 혈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혈흔이 다시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혈흔은 그 당시에도 있었을 텐데요, 임 교수님.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없었던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혈흔 형태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형태? 예, 혈흔이 어떤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에 따라서 이제 그 현장에 생기는 그 모양이 달라지는 건데 그 혈흔 형태를 튀긴다 이런 거. 그렇죠. 피가 이렇게 날아가다 가면 이게 부딪혀가지고 형태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형태를 가지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재구성을 하는 게 이제 혈흔 형태 분석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혈흔 형태를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진술의 이제 신뢰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를 일단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혈흔의 형태 분석이 이제 나중에 또 진일보한 과학 수사로 이루어져서 이제 실마리가 풀렸다는 건데, 자, 그러면 혈흔뿐만이 아니겠죠. 범인이 남기는 흔적 또 이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뭘 남길까요? 바로 DNA죠. DNA로 해결된 장기 미제 사건, 영화 살인의 추억에도 등장을 하죠. 바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볼까요? 기찻길 옆에 근원에서 기찻길 맞아 먹을 양숙이 먹을 꽉 잠겼다. 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91년에 마지막 범죄가 발생을 한 지 무려 28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특정이 됐었죠. 자, 그 사이에도 여러 건의 이제 범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염 소장님, 그 긴 시간 동안에 왜 진범을 당시 못 잡았던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당시에 그 두 가지 과학 기술, 즉 DNA 관련된 분석 기술은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프로파일링 아시잖아요. 프로파일링 자체도 없었던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하는데 피해자가 13세에서 72세의 할머니까지 아주 스펙트럼이 넓게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원하고 화성하고 나중에 이제 청주에서 2건을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합쳐갖고 수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DNA 관련된 이제 어떤 샘플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일본까지 당시에 보내서 이걸 이제 분석을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 샘플 자체도 모자라다 보니까 중간에 소진되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춘재가 3번이나 용의자 선상에 올랐긴 했는데 문제는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그 수많은 용의자 중에 그냥 넘어가자 그랬고 넘어간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거의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 이제 가혹 수사나 또는 이제 압박형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 상당히 비난을 받게 됐거든요. 이러면서 수사가 좀 지지민해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려 1980
87년에 발생했던 사건의 그 증거품에서 범인의 DNA를 이제 나중에 찾아내게 됩니다. 그럼 이게 궁금해요, 임 교수님. 굉장히 87년이면 오래된 증거품인데 여기서도 DNA 채취가 가능해요? 예, DNA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보통 잘 말라 있으면 아주 오랫동안 안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증거물들도 다 분석이 되는데 이 안정성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DNA 분석 기술의 민감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면 그 눈으로 보이는 형태의 피 정도가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 아주 미량의 DNA에서도 검출이 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DNA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2010년부터 우리나라도 그 범죄자들의 DNA를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이제 다른 사건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 과거 증거물을 다시 재분석을 하면서 이 사실은 정확하게는 어떤 속옷이나 이런 데서 만진 부위에서 이제 검출이 된 아주 미량의 DNA거든요. 거기서 검출된 DNA를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했더니 이춘재라는 사람과 이제 일치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 DNA가 말라도 안정적으로 좀 이제 유지가 되는 또 그런 특성이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춘재가 밝혀지지 않은 그 범죄들까지 줄줄이 나중에 이제 털어놓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많이들 아시는 그 최면 수사예요. 이 최면 수사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춘재마저 입을 열게 했을까? 바로 저희 채널A 기자가 한번 체험해본 영상이 있습니다. 신기했던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해수면 아래에 있는 기억을 육상으로 끌어올리는 느낌? 수채화 정도라면 그거를 정말 물감이 진하게 칠한 것처럼 굉장히 선명하게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희미한 기억도 아주 선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춘재 사건에 적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춘재 사건의 적용은 이제 진술 내용이 납니다. 최면 수사를 당시에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이춘재가 탔던 대중버스, 일반 시내버스에 거기 있던 안내양이, 버스 안내양이 저 사람을 명확하게 봤다고 지목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최면 수사가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최면 수사가 지금 법정 증거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목했다고 해서 그다음 범인이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춘재를 잡는데 최면 수사가 도움을 줬다는 게 아니라 지목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 이런 거고요. 실제로 이춘재가 유죄를 인정한 건 사실 DNA 증폭 기술에 의해서 2019년에 그때 나왔던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백 과정에서 살인 14건, 강간 30건.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자백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그 3대 미제 사건으로 꼽히는 또 화성 살인 사건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에는요. 그래도 과학 수사가 진일보해도 풀지 못한 또 미제 사건들이 남아 있죠. 첫 번째 사건입니다. 바로 개구리를 잡겠다고 놀러 나간 5명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개구리 소년 사건이죠. 국민학교생 5명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이상한 사건이잖아요. 그 많은 인력이 동원됐는데 실마리 하나 못 잡았잖아요. 이번 사건에는 분명한 범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 의한 범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 대통령 특별 지시까지 내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2002년쯤인던가요? 그때 아이들 유골이 발견되기 전까지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미스터리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실종된 그날은 지방선거일이어서 임시 공휴일이었습니다. 이 아이들 5명이 당시 와룡산, 집 근처에 있는 와룡산에 도롱뇽 알 어제 주우러 간다고 하면서 산에 갔는데 근데 그 후에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전 국민이 찾아 나섰습니다만 행방이 드러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외국으로 납치된 거 아니냐, 이미 살해당해서 어딘가에 안매장된 거 아니냐, 또는 누군가 데리고 다니면서 앵벌이 시킨다 등등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돌았고 또한 제보도 여러 건이 쏟아졌죠. 그랬군요. 이제 당시에 그런데도 이제 사건명이 그래서 이제 실종해서 안매장으로 또 변경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염소장이 아직까지도 왜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실종된 자체를 경찰에서는 가출 아니냐
이렇게 보다는 시간이 길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아이들 찾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 출동할 때 그 감식반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CSI라고 그러는데 감식반이 가야 되는데 그냥 형사들이 현장을 헤집어 나갔고요. 네. 현장에서는 심했던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머리카락이나 관련된 어떤 유류품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11년 만에 발견되다 보니까 산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쓸려가지고 네. 그 아이들 유골 이외에는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이제 수사본부 회차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또 하나 비극적인 미제 사건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근원 목소리로 잘 알려져 있는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인데요. 그 당시 유일하게 이제 범인이 남겼던 흔적이 바로 이 이형호 군을 유괴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치범의 그 목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튼 말입니다. 내일 6시 전까지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들려주세요. 형아 좀 바꿔주세요. 다시 전화드릴게요. 형은 어떻게 됐어요? 형은 살아있어요? 우리 형은 여보세요? 손 변호사님, 그 목소리는 지금 뚜렷하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못 네. 잡아요? 그런데도 범인이 누군지를 확인하지 못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당시 조금 전에 들으셨던 그 목소리를 가지고 국과수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군 친모의 사촌 동생의 목소리일 것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특정을 했습니다만 그 외의 사실을 통해서 범행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네. 결국은 국과수 결과 누구의 목소리일 것이다라는 결과까지 나왔지만 그 다음 단계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결국은 용의자 특정이 안 되고 그 후에도 진범을 잡지 못한 상태로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소리 증거가 분명해도 이게 지금 미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임 교수님, 그럼 뭘 더 확보해야지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이제 미제 사건이 해결된 케이스들을 좀 보면 대부분은 이제 DNA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증거물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사건의 증거물을 잘 관리를 해서 이제 분석해서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아까 피해자가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 그 미제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우리나라에도 성인에 대한 실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그 법이 한 5개 정도가 지금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DNA 기술, 그다음에 이제 뭐 법적인 어떤 뒷받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목소리 같은 경우는 지금 AI 기술도 좀 도입이 되고 했으니까 조금 더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래도 이게 DNA나 지문처럼 개인의 고유한 어떤 특성으로 이제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어려운 게 있고 그 사람을 일단 찾아야 되는 거죠. 용의자를 데리고 와야 이제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AI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으니까 좀 앞으로는 더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장기 미제 사건들이 많잖아요, 임 교수님. 이제 언젠가는 과학 기술이 진일보 더 하면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AI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양한 생명공학 기술, 그래서 DNA가 확보된 사건은 언젠가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과학 수사가 밝혀낸 장기 미제 사건의 진실 한번 살펴봤습니다.